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고 싶잖아요. 이 책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 이런 부분이 진짜 감동이더라. 이건 아마 내가 느낀 그런 감동과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덜란드의 작가 얀 그레스호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앗아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확신하는 어떤 것을 말이죠. 책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JIBS가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2021 제주시 올해의 책 북 콘서트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4년 현기영 작가의 똥갱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1개의 도서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의 책 선포는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제주시가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올해의 책 선정은 매년 초에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책섬 제주 홈페이지 또는 우당도서관 자료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추천 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발간된 도서로 부문별 한 사람당 3권 이내씩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천한 책 가운데 올해의 책 선정 시민도서 추천서를 제출하고 올해의 책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부문별로 3권의 후보를 선정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선정된 후보 도서를 시민 온라인 투표와 시민 도서 선정단 그리고 올해의 책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 2021년 올해는 어떤 책이 선정이 되었을까요? 네, 2021 올해 제주시의 책에는 성인 부문의 정재찬 작가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제주 문학의 김동윤 작가의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청소년 부문의 김청현 작가의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어린이 부문의 이은재 작가의 잘못 뽑은 전교 회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제주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 이 작가분 4분과 함께 북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리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먼저. 네,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정재찬 교수입니다. 그전엔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정재찬이라고 소개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영광 덕에 앞으로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의 정재찬이라고 하면서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사실은 예년엔 거의 매년 한 5번씩은 왔었거든요. 근데 1년 3개월 만에 처음 왔습니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몹시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주에서 돌아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동인 작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토박이로서 제주에서 성장하고 공부해서 모교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 비평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4.3 문학과 이제 동아시아 문학 관련된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를 쓴 김청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취재하고 기사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기자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책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책과 관련한 책, 또 이번에 언어와 관련한 책을 좀 냈었고요. 여기 청소년과 어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쓰는 책도 보통 청소년, 어린이 분들이 많이 읽는 책들을 써왔어요.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라는 곳이 워낙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인데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정말 사랑하는 섬에 이렇게 이번 계기로 오게 돼서 정말 뜻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작가 이은재입니다. 늘 동경하던 꿈의 섬 제주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작가님도 계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제주에 와서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기쁜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1 제주시 올해 책으로 우리 네 분의 작가가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은지 작가님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쟁쟁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같은 아동 부문의 후보들이.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탑니다. 잘 10년째 비행기를 못 탔는데요. 설마 비행기 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당장 오라고 연락을 하셔서 오늘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두려움을 안고 왔는데 역시 제주도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청현 작가님.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올해의 책이 제주시 올해의 책이 이제 시민분들께서 직접 선정 작업에 참여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쁨이 더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후보작에 오르신 다른 작가님들 책 보면서 될 수 있을까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비행기 타는 걸 겁내지 않은 성격이고 제주를 워낙 오고 싶었던 터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이렇게 너무나 뜻깊은 자리 참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동인 작가님. 예, 제가 지금까지 책을 8권을 냈는데요. 대개 그것들이 연구서나 비평서 이런 것이다 보니 독자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가 제주시 올해의 책으로 그것도 이제 올해 처음 마련된 제주문학 부분에 선정되어서 여러 독자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원북 원도시라고도 하고요. 올해의 책이라고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역대 제주시가 선정한 그 도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좋은 작품들만 골라내셨을까. 제가 거기에 끼게 된 게 참 영광스럽고 여기 수준이 너무 높구나. 오죽하면 몇 년 전엔 제 책이 최종 후보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준이 높구나. 그런데 그동안 수준이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을 선정해 주신 걸 보고 정말 눈 높은 제주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영광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이 책이 대중으로부터 관심이 좀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들 흔히 얘기하는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민 건데 그거를 받아들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해서 제주 시민 그리고 제 책을 꾸며준 시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사실 지난해 우리 제주 지역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이제 열렸었고요. 실제로 제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동네 책방들도 있어서 우리 제주 시민들의 그 독서 열기나 독서에 대한 관심이나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책도 그렇게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네 권의 책 이제 본격적으로 좀 깊이 만나볼 텐데요. 어떤 계기로 쓰셨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직접 작가님들께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성인 부분으로 선정된 정재찬 작가님의 책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책 지금 색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주 유채꽃을 담지 않았습니까? 제주 맞춤형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저는 아직도 제가 작가라고 불리는 거에 좀 익숙하지를 못해요. 실은 제가 53살 때 그때 처음으로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대중적 저서를 썼거든요. 그로부터 어느덧 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굉장한 부담이 좀 많았고요. 중간에 모두 그대를 듣는다라고 하는 책을 쓰긴 썼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책을 더 써야 되는가. 그동안이 시에 대해서 쓴 책이 좀 주류를 이루었다면 요거는 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시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흔히들 이러잖아요. 시 알아서 뭐해 하는 그거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배움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사랑, 건강 뭐 등등의 7가지 테마를 이제 정해놓고요. 그 각각의 다시 두 쪽으로 나눠봤어요. 예를 들면 돌봄이라고 할 때도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도 돌봄이지만 사실 나중 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에세이처럼 열거하고 그 사이사이에 시를 이렇게 쫙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 시인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시들을 포진시켜 놓고 있었는지를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위로와 지혜도 얻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에 대한 지혜와 배움도 좀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쉽게 써달라고 막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러면 이제 초고를 갖고 팟캐스트처럼 우리끼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출판사가 그럼 그걸 착 나중에 글로 옮기면 바로 책이 될 겁니다 하고 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초고 만들고 방송해서 원고창 나와보니까 이건 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 처음부터 쭉 쓰고 또 쉽게 써달라 해서 또 고치고 고쳐서 거의 입말처럼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감동을 다 노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안 읽고 있습니다. 지겹습니다. 너무 정말 다시 쓰고 다시 써서 그래서 대신 제가 그러면은 독자분들은 편하게 읽으실 수 있다 하는 그 기쁨을 좀 깨닫게 된 저한테도 고마웠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요. 쉽게 쓰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게 쓰는 게 어려운가요? 쉽게 쓰는 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예를 들어 뭐 메타포야. 그럼 우리는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는 이미 다 해결된 건데 이게 왜 비유냐면은 이것이 뭐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을 비유하냐면 그러면 이제 알았지. 그러면 다시 내가 한 번 더 되풀이하면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글 쓰는 과정이 좀 힘들지만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함께 있는 우리 정재찬 작가님의 책 소개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제주 문학 부분입니다. 우리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앞서서 아까 책을 꽤 많이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은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읽으실 거라 생각하시는겠죠? 그런 기대를 갖고 책을 내긴 했습니다.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으로 인식되던 우리 제주도가 뭐 관광객이 뭐 1,600만 한 해에 가까이 오고 인구도 70만에 달하는 그런 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주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제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기행 저설들도 있고 또 인문학 분야에서도 뭐 신화나 전설이나 뭐 건축이나 예술 이런 등등의 그 책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환경 문제가 조금 걱정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 문학으로 제주를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그 제가 뭐 이제 제주 문학을 이제 소설 그 대상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비평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걸 좀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차에 마침 제주대학교 그 교양 과정에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라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적당한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여기저기서 썼던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스프링 제본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재로 사용하게 한 2학기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그 출판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욕심을 좀 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펴낸 책이 이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라는 이 책인데 뭐 여기 뭐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담은 이제 뭐 소설들, 뭐 그리고 뭐 역사와 현실, 뭐 삶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그 문학 작품들을 이제 통해서 제주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대 할망에서부터 뭐 자청비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역사 인물인 뭐 그 이영상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또 그 소설 속의 배비장 같은 인물도 나오고 이어도 이야기, 뭐 또 뭐 사삼 이야기 등등 하면서 그거를 다룬 제주의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대 문학 작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제주를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던 건데 어떤 이번에 이런 선정대에서 굉장히 아주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의하실 때 기존에 있는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경우가 보통이시죠? 그럼 일부러 그 강의를 위해 또 책을 만드셨다는 게 놀랍네요. 저기 강좌를 이제 이런 강좌가 필요하다 하고 예. 이제 했는데 이제 그 과목을 마련하게 됐고 근데 네. 적절한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게 제가 그래도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썼던 글들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게 예. 쭉 해서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강의에 활용하고 예. 좀 다듬어 가지고 아하. 좀 부족하나마 이제 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부문이다 보니 더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부문으로 선정된 김청현 작가님.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제목이 참 공격적이에요. 그런 여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듣습니다. 제목 제가 지은 건데 편집자께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근데 제목이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여기 녹색 책이 제가 쓴 책이고요. 저는 책 소개하기 전에 장갑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예. 겨울에 끼는 장갑인데 여러분들 뭐라고 많이 부르세요? 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우와. 분께 제가 나중에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꼬마 세상에. 어린이 독자께서 근데 지금 손모아 장갑이라고 얘기를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벙어리 장갑이죠. 벙어리 장갑, 예. 그렇죠. 벙어리 장갑이란 표현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 지금도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벙어리 장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차별적 표현이라는 의미로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분들 측에서 캠페인을 벌이셨어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써볼 수 있을까 해서 이 그 제주시 올해의 책처럼 시민분들께 어떤 말로 바꿔 부르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공모를 해서 의견이 나온 게 그 아까 어린이 독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손모아 장갑 모양을 그대로 손모아 장갑 또는 엄지 장갑 이렇게 부르자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씩 많이 바꿔 부르면서 이제 아직도 벙어리 장갑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손모아 장갑이나 엄지 장갑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이 써오던 말인데 뭐 이제 와서 바꾸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상처를 받는 언어 또는 청각장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께서 겨울에 상점가 지날 때 이렇게 메모로 뭐 그 벙어리 장갑 있습니다 이런 표현만 봐도 그냥 눈길을 좀 피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상처를 받는 어휘인데 우리가 굳이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이나 청소년, 그러니까 언어 문화를 새롭게 좀 많이 습득하게 되는 그런 분들 취재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요즘
요즘 이제 청년분들이나 청소년분들이 새롭게 많이 쓰시는 어휘 중에 이런 차별적 표현 또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19개 이제 단어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여기 제목처럼 왜 불편하고 어디가 어떤지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좀 탐구해 보자는 언어 탐구 여행기 뭐 이런 형식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찾아본 결과 크게는 한 3가지 정도가 됐는데 요 벙어리 장갑이라는 표현처럼 이제 우리도 모르고 그냥 쓰다 보니 쓰게 된 표현들도 있었어요. 뭐 절름발이 정책 같은 경우가 지금도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부러 남에게 상처가 될 거 알면서 쓰는 요즘에 뭐 혐오 표현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오랜 편견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여자니까 너는 남자가 왜 이렇게 약해?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찾다 보니까 19가지가 나와서 제가 그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아본 책이고요. 가급적 저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쉽고 재미있게 독자분들께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가장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단어 하나, 어휘 하나에 예민하게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쓰는 언어, 어휘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습관이 되죠. 그리고 이 습관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굳어져 버리면 문화가 되고요. 근데 문화는 그 사회의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아주 뿌리 박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문화가 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께서 좀 사회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좀 공존하는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된 책입니다. 네. 네, 방송을 진행하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꼭 읽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썼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오는 말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니까 뭐 이런 말도 저도 그냥 늘 들어왔던 얘기라 습득이 됐었는데 네. 책을 쓰면서 그것이 이제 왜 문제인가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가다 보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좀 깨달은 것도 많고요. 또 저도 일상에서 저도 모르게 썼던 말들 중에 고쳐가야겠다 이런 말들도 좀 있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그 소개해드리면서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이렇게 좀 못되게 읽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곱게 읽어주세요, 작가님.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네, 그 말이 왜 어떤지를 예, 제가 조금 나름 친절하게 네. 풀어 쓴 책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재밌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청현 작가님이셨고요. 자, 우리 이은재 작가님, 네, 잘못 뽑은 전교 회장입니다. 네. 11년 전에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작품을 출간을 했고요.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아마 아는 친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시리즈가 친구들이 많이 사랑을 해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 작품이 최신작이고요. 제가 좀 우울한 시절에 좀 밝은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좀 대책 없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캐릭터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반장 선거에 매번 나가는데 매번 떨어지는 친구예요. 근데 6학년 때 마침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전교 회장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 개교 10주년 기념 행사에 나는 최고의 인기 걸그룹을 초청을 하겠다 이런 황당한 공약을 해서 기가 막히게 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난하고 불신하는데 그 속에서 이 정말 부족함이 많은 친구가 자신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렸고요. 제가 이 작품을 쓰면서 계속해서 생각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작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초등학교에 강연을 갔다가 만난 친구인데 형이 너무 잘나서 사상권권 비교를 당하고
아, 이럴 거면 나는 왜 태어났지? 형만 낳고 나는 낳지 말지. 잘못 태어났어, 나는. 너무 이 분노에 차 있는 친구인데 그 분노의 눈빛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권총을 준비해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래요. 그래서 아, 그 정도의 분노는 아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고통 없이 한 방에 가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형이 정말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우리가 아이들의 분노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노가 사실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배를 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잘못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 자신의 그 숨은 가치를 잘 찾아서 건강하게 성장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잘못 뽑은 누가 아니었듯이 이 친구도 결코 잘못 태어난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와,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화내고 이제 뭐 네. 떼쓰고 이럴 때 네. 별거 아니라고 사실 어른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성인까지 지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좀 네, 그래서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제가 네. 글을 쓸 때도 투시 하나하나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이 아이들의 영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2021 제주시 올해의 책 각 부문별로 작가님들께 직접 이 책을 소개 네, 받았습니다. 자, 저희 지금 방송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또 저희가 네, 화상으로 또 연결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지금 나왔네요. 어머,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또 네, 우리 작가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곳곳에서, 제주의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아직 뭐 이 책을 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읽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 속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작가님께 미리 책 속의 문장을 좀 뽑아주십사 우리 독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들려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들을 골라주셨고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인 부분의 정재찬 작가님, 네, 책 속 문장 어떤 거 뽑아주셨을까요? 뭐 어디를 펼치셔도 됩니다. 만 서도. 네, 아유 제가 우문을 했습니다. 아니, 아유. 죄송해요. 아니 친구들이 제가 제주도에 됐다니까 성인 부문 됐다니까 그 책이 그렇게 야하니 그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이 책이 얼마나 전 국민이 읽어야 될 책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제 책에 있는 28쪽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보람이 있는 일을 찾습니다. 아무리 밥벌이라 하더라도 그냥 밥만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가치를 느끼게 되면 그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길일수록 힘이 듭니다. 위험합니다. 더럽습니다. 이른바 흙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꽃길은 그 밑에 흙을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흙길이 아니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흙길이 곧 꽃길입니다. 어딜 펼쳐도 주옥 같은 문장인데 굳이 이걸 콕 집으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밥벌이 그러면 내가 먹고 살려고 이걸 해야 되나 하니까 항상 밥벌이 힘들기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은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가령 그게 악한 일이라면. 그런데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밥벌이가 된다면 그때는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밥벌이를 이마를 덮어주는 일에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열이 날 때 내 손으로 내 이마를 덮으면 시원하지도 않고요. 체온을 잴 수도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을 재주잖아요. 혹은 시원하게 덮어주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게 직업이 아닌가. 내가 살면서 여기 제 힘으로 비행기 타고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고 그거를 또 운전해 주는 분이 있었고 스튜어디스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분들이 사실 다 제 이마를 덮어준 분들이다. 내가 내 손으로 이마 못 덮으니까 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만약에 요즘 우리가 흔히들 왜 꽃길로만 가세요 하는 걸 축복처럼 얘기하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우리가 꽃길인데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에 꽃들을 짓밟는 거 외에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혹은 막 꽃을 피우는 꽃밭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꽃을 내가 밟고 살까? 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진 않겠다. 그렇다면 사실 그 모든 꽃들은 그 밑에 흙을 깔고 있는데 진짜 꽃길은 그 흙길에서 꽃을 피워내는 인생길이 그게 정말 꽃길이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당신이 꽃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어느 벽지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 당신이 꽃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고요. 대신 정말 흙길이신 분들은 우리가 죄송해야죠. 이걸 모든 흙길 사람에게 정신승리처럼 전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흙길은 흙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평생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챙겨드리고 근데 남들처럼 다 난 꽃길로 갈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사는 이 흙길에서 나는 한 송이 꽃이라도 피우는 길을 선택하면 어떠실까. 그런 인생은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와, 이 문장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장을 들을 때도 끄덕끄덕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진짜 그렇구나 하고 더 크게 끄덕거렸던 것 같아요. 직업이니까요. 사실 우리가 시를 읽으면 네. 처음엔 이건 뭐야 그러다가 해설 들으면 고개 끄덕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저는 이제 글을 써놓고 여기에 적절한 시를 막 찾아요. 고통스럽긴 한데 어느 날 딱 그 맞는 시를 찾으면요 진짜 꽃을 발견한 느낌이고 세상 보물을 훔쳐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쟁여놓고 그럼 또 그 다음에 그 시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말을 덧붙이고 그렇게 그 깊듯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된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합쳐서 만들어준 꽃 모자이크 같은 느낌.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예. 진짜 언어의 연금술사시네요. 진짜 제가 뵈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죄송한데 잠깐 이 현장의 느낌을 조금 뭐 말씀해 주신다 괜찮을까요? 저희 계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요 네. 제가 문학을 좋아했던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문학 청년이었던 시절도 없고요. 많은 경우에 저를 시인으로 잘못 소개하는 데도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실은 저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어쩌다가 이제 문학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저 문청하는 친구들을 보면 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그게 정말 컴플렉스였고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어느덧 나이 들면서 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 왜? 나도 당신들처럼 같은 수준이었으니까 소통할 수 있겠다. 내가 만약에 저 위에서 시를 봤었으면은 나는 그 고통을 이해 못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잘라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탁 물어보면 시처럼 탁 그런 거 못해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계약서 좀 수정 이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재찬 작가님의 말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제주 문학 부분 김동윤 작가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또 골라주셨을까요? 예, 그 언어의 연금술사 옆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저 힘듭니다. 제 4.3 있는 4월이기도 해서 저는 256쪽에 그 촛불 이후 대세기는 4.3 문학이라는 그 부분의 한 구절을 이제 골라봤습니다. 희생 담론이 4.3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다른 담론을 본격화해야 한다. 항쟁의 참뜻은 무엇인지 거기서 어떤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 되새겨야 할 때가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짓눌려 논의를 꺼려왔던 봄날 그 자체의 열정에 대해 당당히 말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항쟁 담론으로 4.3을 보는 일이 중요하다. 사건이 아니라 항쟁이라는 이름을 달아줘야 마땅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이걸 네. 정해봤습니다. 사실 뭐 제주에서 우리 작가님 나고 자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것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3에 제대로 된 이름이 없는 게 현실이다. 4.3의 정명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뭐 꼭 정명화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4.3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희생됐다 하는 그런 그 희생 담론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현경 작가의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 그렇게 했듯이 그 많은 그 죽음들은 1948년 11월에서 그 이듬해 2월 사이에 그때에 그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겨울의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온 도민들이 오랫동안 노력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뭐 평화공원이 마련이 되고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되고 또 올해에는 4.3 특별법이 개정되는 그런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희생 담론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4.3은 왜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당당히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47년 3.1절 기념 행사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 4월 3일 그 봉기를 할 때에 도민들이 그 내세운 뜻은 친일파 같은 적폐를 이렇게 청산하고 온전한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항쟁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죽음을 추념하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봄날의 그 열정도 당당히 말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면이 계승해야 할 4.3 정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구절을 택해봤습니다. 네. 요즘 학교에서도 이 4.3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배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못한 우리 세대에서 못한 몫을 우리 또 다음 우리 세대들이 또 이어갈 수 있게 이런 또 책도 많이 또 접하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 부문 우리 김청현 작가님 어떤 부분을 골라주셨을까요? 네, 저는 제 책의 9페이지를 좀 네. 꼽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구어로 반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체로 구어체로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이제 썼는데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 이는 그 사람의 나이나 경험, 학식에 상관없는 것 같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해둔 틀에서 조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구분짓기를 곧잘 하는 편이야.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귀한 것과 천한 것, 1등과 2등, 정상과 비정상 등으로 구분하는 건 말이야. 이 구분짓기는 차별 그리고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기도 해. 네, 이 부분인데요. 네. 네. 예,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다 담겨 있는 문단이어서 꼽게 됐고요.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이제 청소년분들이나 청년분들까지 쓰시는 어휘나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우리가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걔는 우리랑 좀 틀린 것 같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틀린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르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틀리다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왜 그렇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좀 어떤 우리가 옳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심리 안에 좀 있지 않을까, 우리 문화 안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언어를 바꾸면서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담은 문단이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또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예.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구 사회 공동체로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다름을 좀 인정하는 인정하고 함께 공감하고 공존하는 어떤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쓴 책이어서 그런 문단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아까 19개의 단어들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어떤 단어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아, 근데 말을 해도 네. 스포일이 될까요? 아니요. 네. 차별 언어도 제가 사실 아.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예. 부분이요. 그 이 책 때문에 몰랐던 차별 언어를 알게 됐어요. 이럴까봐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모르셨던 분까지.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면서 취재하면서 쓴 건데 네. 이게 저처럼 괜히 알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편집자도 그 얘기를 하던데 사실 뭐 새로 알게 된 분들이 이 말의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왜 그 말이 어때서 그렇죠.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 말 안 쓸 겁니다. 아. 그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고 또 누군가 그런 차별 언어를 듣게 되는 대상이 있으면 옆에서 막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항 맞아요.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썼는데 다양해요. 뭐 노인을 비하하는 말 중에 네. 틀딱이라는 표현들 아. 많이 청년분들 쓰시는데 또 많이 아시겠지만 맘충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잡대 이런 표현들 굉장히 안 좋은 표현들이죠. 그런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도 있고 또 인종에 대해서도 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는 이게 편하게 느껴지게 생각하고 흑형 흑누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결코 기분 좋지 않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표현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19가지 표현을 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은지 작가님. 네, 한 부분 읽어주시죠. 먼저 말씀드리면요. 주인공 금동기, 별명 금도끼로 불리는 금동기는 치얼스라는 최고의 인기 걸그룹 섭외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스포입니다. 실패를 했는데요. 예.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늘 우상으로 생각했던 코미디언 작은 거인이 대타로 오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작은 거인 씨가 10주년 기념 행사에 와서 연설한 내용 중에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 진짜 웃기게 생겼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긴 제가 좋아요. 이 웃긴 생김새가 절 일으켜 세웠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게 좋아서 더 웃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코미디언까지 됐죠. 유명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린 시절 남보다 더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낸 게 저한테 다 약이 되고 거름이 됐다는 걸요. 만약 제가 남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면 그건 아마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걸음을 줘서 그럴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더 많은 걸음을 줬기 때문에 예, 더 성공을 한 거. 그렇군요. 이 이야기를 이제 쓰시면서 우리 독자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셨으면 하셨을까요? 예, 제가 이 부분을 골랐던 게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딱 담긴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잔소리를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할 수 있어서 동화 작가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는 그 자체로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많은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그것들을 굳건히 걸음 삼아 잘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꽃밭처럼 잘 가꾸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거인처럼 그리고 금도끼처럼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네. 잘못 뽑았지만 잘못 뽑지 않았을 것 같은 전교 회장의 이야기 우리 이은재 작가님께서 한 부분 또 골라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을
또 듣다 보니까 더 책이 읽어지고 싶다, 읽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021 제주시 올해 책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북콘서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자리에 함께 이제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궁금한 점을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요. 자, 질문 좀 받아볼 텐데요. 어떤 분 좀 손 들어주실까요? 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시 화북동에서 온 성기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분 작가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특히 우리 정재찬 선생님께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좀 맑은 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신이라는 그 시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딱 신이고 원래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때가 딱 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시를 친근하게 잘 이렇게 감상할 수 있었던 길을 안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이제 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딱 생각하면 짧지만 좀 너무 추상적이고 조금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혹시 이렇게 시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고 어느 순간 선생님께서 어느 순간 시가 눈에 들어왔다 하던 그때의 그런 뭐 방법이랄까 좀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질문 드립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시가 좋다고 그러는데 못 읽겠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시가 어려워서 그래 하면서 시에다가 이제 책임을 많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게임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게임이 쉽다고요? 너 만렙이야? 게임 올라가면 어렵습니다. 그건 못 깨서 밤새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즐거우니까 자기가 밤을 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쉽거나 어렵거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면 슬슬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운 걸로 오히려 자기가 찾아가게 되는데 아예 거기 들어오질 않는 거죠. 클래식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아주 쉬운 클래식도 있고 근데 사랑한다 하면 그게 들리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좀 다른 걸 듣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가 어려워요 하는 말은 전 성립하지 않고요. 어떤 시는 어려워요. 그런 시는 저처럼 안 읽으시면 돼요. 저도 어려운 시는 감당 못하는 건 저도 안 읽어요.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시들이 그럼 쉬운 시들을 그럼 꼽았느냐 그때 쉽다의 기준이 뭐냐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들어서 딱 들어오진 않더라도 해설을 들으면 좀 알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은 시예요. 해설을 들어도 모르겠다 그럼 그건 정말 어려운 시고요. 아마 해설하신 분도 모르시고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로 출발해서 프로의 세계로 갔을 때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마추어란 단어를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 서투르거나 모자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애호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둑의 아마추어들은 혼자 오히려 급소를 찾고 묘수를 찾고 점점 더 어려운 세계로 가는 것처럼 일단 애호가, 사랑하면 그 다음은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해야 좋아하게 될까요? 하는 건 역설적으로 시를 좋아하세요. 그럼 시를 좋아하게 돼요. 이게 모순되는 말인 것 같지만 시를 좋아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읽다 보면은 시가 좋아져서 어려운 시도 좋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안 되실 때는 이런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되어야겠네요. 네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음 질문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네, 손 들어주세요. 네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 온 지 한 1년 좀 안 된 백범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문학 부분에 작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토박이시라 더욱 그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노영동 연동만 가도 많이 변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제주에서 그래도 작가님이 보시기에 꼭 하나쯤 간직해야 되는 것 혹은 후대에 꼭 넘겨주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읽어볼 만한 문학 작품을 하나 추천하는 방식으로 답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이 책에서 다룬 작품은 굉장히 꽤 많아요. 수십 편이 되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읽어줬으면은 저는 이제 비평가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징검다리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일단 질문과 관련해서 한 작품만 얘기한다면은 그 현경 작가의 소설 중에 이제 마지막 태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그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는 이 고순만이라는 노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순만 노인이 4.3 때의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토벌대의 길 안내를 하면서 자기는 유도하지 않게 어떤 동굴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거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자기가 안내한 그곳에 공교롭게도 어떤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가 있어서 바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가 이 고순만 노인 때문에 희생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그분이 이제 마을 공동 목장에서 지금 현실에서 고용 태울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그 4.3의 이제 상처에 시달리면서 그 초원 속에서 마음을 달래면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마을 공동 목장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바로 그 포크레인 소리예요. 이 골프장 만든다고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소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들들들 피를 말리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제주의 초원이 그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그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고순만 노인은 굉장히 자기 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그 포크레인 소리를 통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기영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해방 직후에 있었던 그 4.3의 아픔이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의 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눈앞의 탐욕을 위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4.3의 그런 아픔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돌아가면서 될 거를 이제 직선으로 가려고 하고 좀 천천히 가도 될 것을 그냥 순식간에 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탐욕들이 우리 제주도에 우리 그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하는 제주도를 망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현기영 선생의 마지막 태울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은 그런 문제를 또 소설의 언어도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좀 정리를 하자면 제주를 지키려는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겠구나. 그 마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질문 받을게요. 어느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배소라라고 합니다. 저처럼 김창현 작가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처럼 사춘기 때는 불쑥불쑥 의도하지 않았던 말에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저도 친구에게 알게 모르게 이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희들 시기에 할 수 있는 실천 팁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네.
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농담이고요. 예, 저도 사춘기 때도 그랬고 청년 때까지도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불쑥불쑥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책에서 제가 제안한 부분은 이제 언어 감수성 훈련을 자꾸 일상에서 해보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책을 내고 다른 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해서 효과를 본 사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표현을 듣는 대상자, 예를 들면 노인, 뭐 여성, 주부, 뭐 취업 준비생 이렇게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냐, 이제 어떤 말을 이제 적어주시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로 그냥 그 귀로 들었을 때랑 이것들을 문장으로 적어서 표로 딱 정리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에 공감이 간다. 이 사람이 왜 이 말 들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지. 근데 적혀 있는 거 보다가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지하철에서 너희 나라로 가, 뭐 냄새나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상처가 크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느낌을 뭐라고 적으셨냐면 나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기분 나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어휘가 다 들어간 표현을 어떤 느낌인지 보니까 정말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실질적인 어떤 팁도 학생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친구들 입장에서 너 상처받은 말이 뭐야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서로 적어서 편지로 교환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되게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언어 감수성을 키우려면 공감 능력이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가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이나 영화나 그리고 중요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에세이나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구나. 우리 사회에는 그런 다양한 층위를 좀 만나보시는 경험을 일단 먼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직접 만나면 참 좋겠지만 간접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책이라는 매체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저도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뭐 매체들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본인도 상처받으실 때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왜 내가 상처받았는지 나 스스로도 자꾸 적어보세요. 어떤 대목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친구나 뭐 꼭 그 친구한테 말하기 어렵다면 누군가에게 부모님도 좋고 형제나 누군가에게 왜 그랬는지를 자꾸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언어 감수성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네. 훈련을 통해서 또 더 나아질 수 있고 서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말씀 아마 우리 친구에게도 좋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네, 우리 어린이 질문해 주세요. 저는 영평초등학교 5학년 배다라라고 합니다. 그 은재 작가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이야기 속 친구 금동기라는 주인공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아이인데 작가 선생님은 이와 같은 친구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이야기의 소지가 되었던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잘못 시리즈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거든요. 저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낙인과도 같은 거거든요. 평생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를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편견에 시달리셨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강원도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 가니까 감자만 먹고 살았지. 흙 파먹고 꽃 꽂고 뛰어다니면서 놀았지. 그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고구마도 엄청 좋아하고요. 오락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들에 빠져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어린 친구들에게 그걸 좀 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썼는데, 저 역시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그걸 깨려고 진짜 제가 확인한 거 아니면 카더라 통신 있죠? 누가 어쨌다더라 이랬다더라 절대 거기에 동조를 잘 하지 않아요.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요. 이 작품의 그 이제 에피소드를 물어보셨는데 또 에피소드는 제가 다양하게 그 안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고민해서 짜냈던 것들이고, 이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던 작품을 하나를 대신 소개하자면 돈키호테예요. 금동기의 동기와 동기를 한결같이 믿어주고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산호죠. 김산호. 산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와 산초에서 따온 그 이미지로 설정을 했고요. 사실은 모두가 무모하다고 보고 우습게 보고 시답지 않게 보는 그런 도전들이 돈키호테가 하는 것처럼 그런 도전들이 때로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 작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금도끼와 산호를 통해서 그 주제를 담아서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네, 금동기라는 이름이 금도끼 아까 저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키호테의 또 의미도 네, 담고 돈키호테와 산초가 와. 네. 장명 센스도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양옆에 지금 보시면 화상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궁금하신 점 혹시 있을까요? 우리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궁금하신 점 혹시 적으신 분 계시면 좀 네, 올려주세요. 스케치북을. 네. 어느 분이 네. 이 지금 우리 친구 고명진 친구는 우리 김청현 작가께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MBTI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과 같은 글들에서 흔히 아까 말씀하신 그 단어들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틀딱과 꼰대라는 말들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예, 이게 요즘에 세대 갈등이 굉장히 좀 저도 책에서 썼지만 되게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세대 간에 서로를 혐오하는 차별하는 걸 넘어서 그런 발언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누군가 조금 약간 개념이 조금 없어 보여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네. 젊은 그 청년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꼰대라고 부르고 틀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저는 항상 이 책을 차별 언어 관련한 책을 쓰다가 알게 된 게 대항 표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항 표현이 뭐냐면 차별과 혐오에 똑같이 혐오나 차별 표현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시민 사회에서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물론 좀 교과서적일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사회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나이대 사람이 다 그렇게 차별 언어를 들어야 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개인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객관적인 논리들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우리 네 분의 작가를 모시고 또 우리 방청객분들의 또 질문에 또 답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편견에 맞서 싸우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문학과 이 시를 또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가는 정말 좋은 책들이 우리 올해 2021 제주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하셨는데 끝으로 우리 작가님들 소감 한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제주 자주 왔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동안 자주 왔었는데 이상하게 제주 시민 도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것보단 여기에 행사를 하는데 불려온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정말 제주 시민과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에 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오늘이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인 교수님. 예, 정말 뜻깊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일단은 제 책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이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제 받아보게 돼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다음 앞으로 뭐 이 책을 좀 더 쉽게 고쳐 쓰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문학으로 그 문학을 통해서 제주를 들여다보는 그런 대중적인 글쓰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제주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제주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다른 작가님들하고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사실 되게 우울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답답하시고 그래도 건강하시고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의 경험도 하시고 경험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은재 작가님. 네, 저는 말하는 거 싫어하고 앞에 나서는 거 더 싫어해서 조용히 글만 쓰다가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시험에 드는 기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좋은 분들하고 좋은 기운 받으면서 또 한번 제가 걸음이 돼서 이 시간이 저를 성장시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 제주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작가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책이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 제주시 올해의 책 선정된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또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요, 북콘서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